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여기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어 짐승만도 못한 섬으로 쫓겨난 8살 꼬마가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 아기 씨 건들지 말아요. 제발. 당신들 천벌 받을 거야. 울지 말아요, 애기 씨. 모두를 가슴 먹먹하게 만든 사연.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슴 먹먹한 충심의 현장.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에이 퇴. 재수없게 어디서 역적놈의 자식이 기어들어와? 당장 내쫓아라. 관아에서 알면 우리까지 멸문지화를 당할라. 한양제일가는 명문가였던 홍 대감 댁마당. 하루아침에 대감마님은 차명을 당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홀로 남겨진 건 고작 8살, 옥굿을 갔던 연화 아기씨뿐이었습니다. 평소엔 우리 조카 하며 꿀 떨어지게 굴던 작은 아버지. 고모란 작자들이 어찌나 매정한지 어린 아기씨를 대문 밖으로 떠밀어버리는 겁니다. 붉은 치 벗겨진 대문짝 앞에서 연화는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찢기고 옥비녀는 누군가 뜯어간 뒤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아기씨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지만 친척들은 귀를 막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분들아. 부엌대기 유모 덕심이가 튀어나와 아기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니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 대감마님 살아계실. 저게 콩고물은 제일 많이 받아쳐먹은 것들이 핏덩이를 사지로 내모라? 작은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년도 같이 죽고 싶으냐? 덕심이는 아기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간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아기씨 굶겨 죽이진 않을 테니 두고 봐라. 친척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을 대로 해라. 역적의 딸년이 어디 가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관아에 알릴 테니 각오는 단단히 해라. 덕심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하나 달랑 메고 8살 아기씨를 등에 업은 채 천리길 유배 길을 떠납니다. 연화는 덕심이의 등에 매달린 채 고개를 들어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기와지붕 아래서 아버님과 웃던 날들, 어머님 품에서 잠들던 밤들, 모든 것이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유모, 울지 마라, 아기씨.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하지만 덕심이도 몰랐습니다. 그 길이 지옥불 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몇 날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 수나 있나 싶은 척박한 섬, 흑산도였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요란한 그곳.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내고 땅은 돌투성이라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덕심이는 연화를 등에 업은 채 비틀거리며 관아 앞에 섰습니다. 며칠을 굶고 걸어온 탓에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에 업힌 아기씨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관아의 김사또란 놈이 콧방귀를 뀌며 맞아줍니다. 역적의 딸년이라더니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김사또는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문가 아기씨였다는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하얀 얼굴은 때와 먼지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야, 저것들 저기 다 무너져가는 돼지우리 옆 행랑채 처박아 둬라. 사또날이 아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이라도.
덕심이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사또는 부채를 펼쳐 코앞을 붙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허, 죄인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물. 김사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년들 줄물 있으면 지나가는 똥개한테나 주겠다. 주변의 관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덕심이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기 씨를 위해서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려간 곳은 정말 돼지우리 옆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벽은 갈라져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바닥엔 썩은 집더미와 쥐똥만 굴러다녔지요. 이게 사람이 살 곳입니까? 덕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관노는 콧방 귀만 뀌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엄동설 안에 군불 하나 없는 냉골 바닥. 덕심이는 떨리는 손으로 썩은 짚을 긁어 모아 한쪽 구석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서 꺼낸 헝겊 조각들을 펼쳐 바닥에 깔았지요. 아기씨, 여기 누우세요.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춥습니다. 이불도 없이 아기씨를 꼭 껴안은 덕심이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며 밤새 눈물을 삼켰습니다. 덕심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씨를 품에 꼭 안은 채 등을 구부려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아기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 유모가 어떻게든 살릴 겁니다. 밤새 덕심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잠들면 체온이 식어 아기씨가 얼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아래 덕심이는 아기씨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돼지들의 꿀꿀거리는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양제일 가는 명문가의 아기씨가 이제는 돼지우리 옆 냉골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흑산도에서 며칠을 보내며 덕심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섬에는 김사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이 섬의 실세, 악질 중에 악질 최부자가 등장합니다. 최부자는 섬의 땅 절반을 소유하고 어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자였습니다. 김사또와 결탁해 섬 사람들 고혈을 짜내기로 유명한 놈이지요. 세금을 2번, 3번 걷어가도 흉년의 곡식값을 10배로 올려받아도 김사또는 눈 감아주기 일쑤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은 덕심이가 최부자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은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딸린 이 척박한 섬에서는 보기 드문 큰 저택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부자 어른, 밥 좀 주십시오. 덕심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구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았지만 아기씨를 생각하면 자존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굶어도 좋으니 우리 아기씨 먹일 미음 한 그릇만.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비대한 몸뚱이의 최부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밥 달라고 했느냐? 기름진 얼굴의 최부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덕심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양 양반댁 유모였다며. 크크, 그 꼴이 뭐냐? 거지도 저것보단 낫겠구나.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를 들고 나옵니다. 덕심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비록 식은 밥이라도
저것만 있으면 아기 씨에게 미음이라도 쑤어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부자 어른. 덕심이가 두 손을 모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최 부자가 덕심이 앞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개밥 그릇에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옛다. 우리 집게 복실이 밥인데 내년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니 개랑 겸상을 하거라. 크하하하. 개밥 그릇 옆에는 털이 윤기 나는 누렁이 한 마리가 덕심이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덕심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방구석에서 앓고 있는 아기씨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부터 기침을 하던 아기씨. 유모, 배고파요. 하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던 아기씨. 덕심이가 나올 때 금방 올게요, 아기씨. 맛있는 거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약속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왜 안 먹느냐? 아, 복실이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나? 크크큰. 야, 복실아, 인연한테 밥 좀 나눠 먹으라고 해라. 주변에 모여든 최 부자 집 머슴들과 하인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결국 덕심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흙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치마폭에 흙 묻은 밥을 주워 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치마폭을 적셨지요. 개는 덕심이를 향해 지저댔고 개침까지 튄 밥알도 덕심이는 주워 담았습니다. 아기씨, 아기씨만 살린다면 이 정도쯤이야. 덕심이의 등 뒤로 최 부자의 조롱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꼴 좋다. 한양 양반댁 유모라더니 개밥 뺏어 먹는 꼴이라니. 최 부자는 침까지 뱉으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덕심이는 흙투성이 밥을 치마폭에 고이 담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돌아가는 길, 섬 사람들이 덕심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밖에 나면 이 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행랑채로 돌아온 덕심이는 조심스럽게 밥알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물을 부어 미음을 쑤었습니다. 아기씨, 진지 드세요. 연화는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유모, 이게 뭐예요? 미음이 옵니다, 아기씨. 어서 드세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덕심이를 바라봤지요. 유모, 울었어요? 아니옵니다, 아기씨. 바람이 차서 눈물이 난 것뿐이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덕심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손등에 난게 핥힘 자국을요. 아이고, 여러분. 저런 놈은 벼락도 아까워서 피해갈 놈 아닙니까? 하지만 덕심이가 누굽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덕심이는 아기씨를 재운 뒤 홀로 달빛 아래 앉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부자, 내 놈이 준 이 치욕 반드시 1000배로 갚아주마. 두고 봐라. 이때까지만 해도 최 부자는 몰랐겠지요. 자신이 건드린 이 거짓골 유모가 훗날 자신의 목줄을 쥐게 될 저승사자가 될 줄은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8살 꼬마였던 연화 아기씨는 누더기를 걸쳐도 빛이 나는 18 처녀가 되었습니다. 고생 속에서도
그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지요. 까만 머리칼은 비녀 하나 없이 묶었어도 윤기가 흘렀고, 거친 일에 손이 트고 갈라졌어도 손가락은 여전히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저런 미인이 이 척박한 섬에 있다니 하며 혀를 찼지요. 그리고 우리 덕심이 얼굴에는 훈장 같은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습니다. 한양에서 왔을 때만 해도 30 중반의 팔팔한 나이였건만 10년간의 고생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제는 40 중반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했지요. 그동안 덕심이가 개밥만 주워 먹고 살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덕심이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반댁 유모로 들어오기 전 그녀는 개성상인 중에서도 샘빠르기로 유명한 왕거상의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전국 장터를 누비며 장사의 기본부터 배웠지요. 물건의 가치를 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한 푼이라도 더 남기는 협상술까지. 하지만 영모에 휘말린 양반가의 빚보증을 섰다가 집안이 망의 종으로 팔려왔던 겁니다. 그래도 그 장사꾼의 피는 어디 안 갔지요. 덕심이는 10년 동안 이 섬을 샅샅이 관찰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귀하고 무엇이 넘쳐나는지, 뱃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장사치들이 무엇을 찾는지 밤낮으로 궁리하고 궁리했지요. 어느 날 덕심이는 섬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내다 버리는 생선 내장과 썩은 홍어에 주목했습니다. 저것들을 왜 버리는 거냐? 에그, 덕심이 어미. 냄새가 지독해서 개도 안 먹소. 멀쩡한 생선도 귀한데 저딴 걸 누가 먹겠소? 하지만 덕심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버려진 생선 더미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이걸 아버지 비법대로 삭히고 양념을 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 왕거상이 전라도 해안 지방에서 특제 젓갈을 사들여 한양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 젓갈 장인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았고 덕심이도 옆에서 다 지켜봤지요. 덕심이는 밤마다 남들 몰래 갯벌 토굴에 들어가 버려진 생선으로 특제 젓갈과 삭힌 홍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소금 농도가 맞지 않아 썩어버리기도 하고 삭히는 온도가 틀려서 악취만 진동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덕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분명 천일염과 바닷물의 비율이 3대 7이라 하셨는데 덕심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비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 만에 완벽한 젓갈이 탄생했습니다. 토굴 안에 항아리를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듯하면서도 침이 고이는 그 향, 덕심이는 떨리는 손으로 젓갈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다.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돌고 비린내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깊은 풍미만 남았습니다. 덕심이는 곧바로 포구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육지에서 온 장사치 배가 정박해 있었지요. 여보게들, 이거 한번 맛들 보시구려. 뭐요? 이 귀찮게. 에이, 또 뭘 구걸하러 온 거요? 하지만 덕심이가 내민 젓갈을 맛본 장사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요? 세상에, 이런 젓갈은 한양에서도 맛보지 못했소.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한 번 맛본 뱃사람들은 이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맛이다
라며 환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요? 다 사겠소. 잠깐, 내가 먼저 봤소. 나한테 파시오. 장사치들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덕심이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 딸년이 배운 거 제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급하게 구시는구려. 값은 한 항아리에 은자 5냥이요. 은자 5냥이라고? 보통 젓갈이 은자 1냥이면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심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마시구려. 이 맛을 아는 이들은 10냥을 줘도 살 테니. 결국 장사치들은 은자 5냥을 순순히 내고 젓갈을 사갔습니다. 그날 덕심이는 항아리 10개를 팔아 은자 50냥을 벌었습니다. 10년 동안 품팔이로 번 돈보다 많은 액수였지요. 행랑채로 돌아온 덕심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시작입니다. 이 돈으로 토구를 넓히고 항아리를 더 구해서 우리가 이 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연화는 덕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옵니다, 아기씨.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 최부자놈이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여겼지요? 이제 곧 저놈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겁니다. 덕심이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의 치욕이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개밥 그릇 앞에 무릎 꿇던 그날을요. 하지만 물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섬 밖으로 내다 팔 배가 없는데 덕심이는 곧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배는 모두 최부자의 소유였고 뱃사공들도 모두 최부자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덕심이 어미 미안하오.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최부자 물건 아니면 배에 싣지 말라는 게 규칙이라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구려. 삭슨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최부자한테 들키면 나도 끝장이요. 최부자가 섬의 배란 배는 다 틀어쥐고 감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길은 오직 배뿐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섬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만들든 결국 자기 손을 거쳐야만 팔 수 있었으니 떼돈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덕심이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덕심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마을 밖 외딴집에 사는 곰보 영감이었습니다. 곰보 영감은 얼굴 한쪽이 마마에 심하게 얼거 있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얼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돌을 던지던 노인이었지요. 저리가, 내 얼굴 보면 재수가 없어진단 말이야. 꺼져, 곰보 영감. 안 그래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내 얼굴까지 보면 완전 망하겠다. 영감은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딴 산비탈에 움막 하나 짓고 혼자 살았지요. 가끔 고기를 잡아 내다 팔아 근근히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심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덕심이는 자신이 만든 귀한 젓갈을 따뜻한 밥에 얹어 영감의 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곰보 영감은 움막문 뒤에서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돌 던지러 오는 동네 아이들 뿐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저는 덕심이라 하옵니다. 마을 아래 사는, 역적의 딸과 함께 사는 그 여인. 나한테 무슨 일이오? 덕심이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정성스레 담은 젓갈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영감님도 저처럼 외로운 분 아닙니까? 우리끼리라도 따뜻한 밥 한 끼 합시다. 곰보 영감은 운막문을 조금 열고 덕심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밥을 준다고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요? 꿍꿍이라니요. 그냥 혼자 먹기 쓸쓸해서요. 영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지요. 그 밥 한 끼에 곰보 영감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구려. 영감님, 천천히 드시옵소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덕심이는 그날 이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낡은 옷을 꿰매어 주기도 했지요. 영감의 움막을 고쳐주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장작도 패다 날랐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요? 우린 같은 처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해야지요. 석 달쯤 지났을 때 곰보 영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감 젊은 시절 남해 바다를 주름잡던 전설의 뱃사공이었던 겁니다. 나 말이오. 젊었을 적엔 어떤 풍랑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뱃사공이었소. 제주도에서 울릉도까지 밤바다고 뭐고 없었지. 하지만 마마를 앓고 난 뒤 영감은 자신의 얼굴을 쓸쓸히 쓰다듬었습니다. 선주들이 다들 등을 돌렸소. 곰보 얼굴 보면 재수 없다면서 말이오. 그래서 이 섬까지 흘러들어왔지. 영감님. 하지만 자네는 달랐소. 내 얼굴을 보고도 돌을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밥을 가져다 줬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덕심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사실은 제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소. 밤바다를 뚫고 육지로 물건을 날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곰보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자네를 위해 밤바다를 뚫고 육지로 물건을 날라주겠네. 영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뱃사공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은 듯했지요. 하지만 최부자 놈들이 알면 걱정 마시오. 내 배는 최부자 놈들 눈에 띄지 않소. 낡아 빠진 고깃배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 게다가 밤바다 물길은 내가 이 섬에서 제일 잘 아오. 그날 밤부터 곰보 영감의 낡은 배는 보물선이 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영감은 파도를 가르며 육지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솜씨는 여전했지요. 거친 파도도 어둠 속의 암초도 영감의 손길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야, 영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첫 항해를 함께한 덕심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흐흐, 이 정도야 껌 씹어 먹기지. 옛날엔 태풍 속에서도 배를 몰았다네. 육지 장터에 도착한 덕심이의 젓갈은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 맛 좀 보시오. 이런 젓갈은 한양에서도 구경하기 힘들 거요. 정말 맛있구려. 이거 얼마요? 은자 5냥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이 맛이면 그럴만하오. 다 사겠소. 덕심이의 젓갈은 육지 장터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양반댁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사갈 정도였지요. 이게 그 유명한 흑산도 비법 젓갈이오? 정말 소문대로 일품이구려. 돈이 항아리에 그득그득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은자 100냥, 두 달에 200냥. 덕심이는 번 돈을 행랑채 마룻바닥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연화는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고생이 많으세요. 밤마다 토굴에서 일하시고 영감님과 함께 배를 타시니. 아니옵니다, 아기씨. 이 모든 게 저 최부자 놈을 무릎 꿇릴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덕심이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흑산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화염이 될 것이었습니다. 덕심이는 번 돈을 부엌 가궁이 밑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같은 식모 노릇을 했습니다. 헤헤, 부자 어른. 오늘도 마당이 났을까요? 최 부자 집 잔치가 있을 때면 덕심이는 제일 먼저 달려가 허들의 씨를 자처했습니다. 술상을 나르고 그릇을 씻고 마당을 쓸었지요. 저 덕심이란 년은 참 순한 게 쓸만해. 그러게 말이오. 10년 전에 우리 집 개밥 주워 먹던 놈이 아직도 그 모양이니. 최 부자 집 머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덕심이가 그들 뒤에서 얼마나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지를요. 조금만 더 참자. 덕심이는 힘을 숨긴 채 매일같이 토굴에서 젓갈을 만들고 밤마다 곰보 영감과 함께 육지로 물건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을 무렵 덕심이의 항아리에는 은자 500냥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지요. 아기씨, 이제 곧 우리가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옵니까, 유모?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한양으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요? 그런데 쥐새끼 같은 최부자 놈이 낌새를 챈 걸까요? 아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덕심이가 최부자 댁 마당을 쓸고 있는데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지나갔습니다. 최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연화를 보게 되었지요. 10년 전 어린아이였던 연화는 이제 18배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아름다움이 온몸에서 빛났지요. 최 부자가 음흉한 눈으로 다 자란 연화 아기씨를 훑어보는 겁니다. 저게 누구냐? 아, 부자 어른. 역적의 딸년 아니옵니까? 저 꼬맹이가. 최 부자는 혀를 찼습니다. 10년 전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 어린 계집애가 저렇게 자랐다니 말입니다. 허허, 그 꼬맹이가 언제 저렇게 곱게 컸누? 최 부자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저런 꽃을 갯벌에 썩히긴 아깝지. 최 부자는 술잔을 비우고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봐라, 다가오는 내 환갑잔치 날 저것을 씻겨서 내 수청을 들게 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마당을 쓸던 덕심이의 빗자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지요. 예, 수청이라니. 왜 역적의 딸년 주제에 감히 최부자 어른 수청을 마다하겠다는 거냐? 최부자의 하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천한종으로라도 살 수 있는 게 어딨냐?
부자 어른께서 눈여겨보신 게 오히려 영광인 줄 알아. 덕심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환갑잔치가 며칠 뒤입니까? 보름 뒤다. 그때까지 적은 몸이나 깨끗이 씻겨 놓아라. 때 묻은 걸레처럼 더럽게 끌고 오지 말고.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덕심이는 비틀거리며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덕심이를 맞았지요. 유모,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아기씨. 덕심이는 연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요. 유모, 왜 그러세요? 연화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덕심이는 아궁이 밑에 숨겨둔 돈 항아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은자 500냥이 넘는 돈이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지요. 드디어 때가 왔다. 덕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눈물이었지요. 내 이 더러운 돈으로라도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덕심이는 항아리를 다시 아궁이 밑에 숨기고 밤중에 몰래 곰보 영감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영감님, 왜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덕심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게 큰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밤 육지로 나가는 데에 저를 태워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부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기씨를 지켜주십시오. 아기씨를 지킨다니? 덕심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보름 뒤면 이 섬에 피바람이 불 겁니다. 곰보 영감은 덕심이의 그 무시무시한 눈빛을 보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것은 10년 동안 치욕을 삼키며 참고 견뎌온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마침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밤 덕심이는 은자 300냥을 품에 품고 곰보 영감의 배에 올랐습니다. 유모, 어디 가세요? 걱정 마세요, 아기씨. 곧 돌아올 테니 영감님 말씀 잘 듣고 계시옵소서. 하지만 아기씨, 덕심이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최부자 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유모. 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모의 저 눈빛.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덕심이가 눈짓을 하자 장정들이 짊어지고 온 괴짝을 마당 한가운데에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 괴짝은 두 사람이 겨우 들 만큼 육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괴짝이 마당 바닥에 내려앉자 땅이 꺼질 듯한 소리가 났지요. 최 부자의 환갑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김사또를 비롯한 섬의 유지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환갑도 맞고 저 꽃 같은 계집애도 손에 넣고 크아하하. 최 부자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때 덕심이가 장정들을 이끌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하는 은전과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옵니다. 헉, 저게 뭐야? 은자가 저렇게 많다니.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은자들, 새끼줄로 묶인 엽전 꾸러미들이 괴짝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은자만 해도 300냥은 좋게 되어 보였고 엽전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지요. 10년 동안 젓갈 장사로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덕심이는 괴짝 앞에 우뚝 서서 최 부자를 노려봤습니다. 최 부자, 뭐야 이년이 감히 내 환갑잔치에 쳐들어와서. 입 닥쳐. 덕심이의 호통에 최 부자가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덕심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지금 그녀의 눈에는 맹수 같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자, 봐라. 내 놈들이 좋아하는 돈이다. 덕심이가 은자 한 줌을 집어 공중에 뿌렸습니다. 은자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마당 바닥에 흩어졌지요. 이 돈 다 줄 테니 우리 아기씨 놔주고 당장 꺼져라. 최 부자는 잠시 멍하니 돈을 바라보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크큰. 돈을 준다고. 좋아, 받지. 하지만 그 계집애도 내가 가진다. 뭐라고? 이 섬에서 내가 법이다. 돈도 먹고 계집애도 먹는다. 덕심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안 그러면 이 돈으로 저승길 노잣돈 하게 해줄 테니. 덕심이의 손에는 어느새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최 부자와 김 사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게 다 얼마야? 김 사또가 침을 꿀꺽 삼키며 괴짝 속 돈을 바라봤습니다. 은자가 300냥은 되겠는데 인연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최 부자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인연이 도둑질을 했구나. 그래, 분명 어디선가 훔친 돈이다. 천한 종년이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겠느냐?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들을 포박하고 저 돈을 굽고, 아니, 내 창고로 옮겨라. 김 사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다. 도둑질한 돈은 관가에서 압수해야 한다. 포졸들, 무얼 하느냐? 당장 전현을 잡아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현 잡아라. 칼 빼앗고 결박해. 절체절명의 순간 덕심이는 칼을 휘둘렀지만 혼자서 수십 명의 포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모. 행랑채에 숨어있던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치상 구석에서 달다리를 뜯고 있던 다 떨어진 옷차림에 거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잔치에 온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최 부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달빛 아래 그것이 번쩍였습니다. 이건 김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엎드려라, 이놈들. 암행어사의 호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르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부자와 김 사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님. 이게 무슨... 입 닥쳐, 이 도적놈들아. 암행어사는 천천히 덕심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네, 대감님. 덕심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암행어사는 육지 장터에서 덕심이의 젓갈을 맛본 양반이었습니다. 덕심이의 사연을 듣고 감동한 그는 흑산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거지 차림으로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섬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를 다 봤다. 최 부자, 내 놈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김사또, 내 놈은 그것을 묵인했지. 어사님,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증거가 산더미 같은데. 암행어사는 품속에서 장부 여러 권을 꺼냈습니다. 이 장부들, 내 놈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최 부자와 김사또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소로 홍 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지요. 홍 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참형시킨 것이 간신배들의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크게 노하여 간신배들을 척결하고 홍 대감의 딸 연화에게 벼슬과 함께 빼앗겼던 집과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명하셨지요. 홍 대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충신이었거늘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 딸에게 숙정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정경 부인의 자귀를 내린다. 그날 한양 도성문이 활짝 열리고 비단 옷을 입은 행렬이 들어오는데 구경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돌아오시는 홍 아가씨시다. 사람들은 담장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 그 행렬을 보려 했습니다. 가마에 탄 연화 아기씨, 아니 이제는 어엿한 홍 아가씨,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유모 덕심이가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옷비녀를 꽂은 덕심이의 모습은 10년 전 그 비참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아이고, 저분이 그 일이 있는 유모라지. 맞아, 아기씨를 지키려고 개밥까지 주워 먹었다던 그 여인. 충신이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장하다, 정말 장해.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하자 덕심이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입니다. 아이고, 먼지가 많아서 눈물이 나네. 하지만 그것은 먼지 때문이 아니었지요. 1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행렬이 홍대감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그 집. 친척들이 빼앗아 살던 그 집은 이제 다시 연화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기씨, 아니 아가씨님.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연화는 덕심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말씀 마십시오, 아가씨님. 두 사람은 대문을 들어서며 서로를 바라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덕심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양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개성상단을 차렸습니다. 종로 내거리에 자리 잡은 그 상단은 3층 기와집에 행랑채까지 딸린 거대한 규모였지요. 상단 입구에는 개성상단이라는 현판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섬에서 만든 젓갈 비법으로 장사를 하니 돈이 갈퀴로 긁어 모으듯 들어옵니다. 한양의 양반댁에서는 물론이고 임금님 수라상에까지 덕심이의 젓갈이 올라갔지요. 이 맛 정말 일품이로구나. 개성상단 덕심 행수의 솜씨라 하옵니다. 심지어 청나라 사신들도 덕심이의 젓갈을 맛보고는 감탄하며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의 집 식모가 아니라 조선 팔도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덕심 행수님이 된 것이지요. 행수님, 전라도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행수님, 경상도 장터에서도 물건을 보내달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덕심이는 상단을 운영하며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특별히 흑산도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지요. 곰보 영감님도 모셔와라. 우리 상단의 선박 책임자로 모실 것이다. 예, 행수님. 곰보 영감은 한양으로 올라와 덕심이 상단의 배들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았지요. 오히려 저분이 그 유명한 곰보 선장님이시지 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인과응보라. 암행어사의 보고서는 두껍기가 책 한 권 분량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김사또가 저지른 온갖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10배로 거두고 흉년에 곡식값을 20배로 올리고 빚을 못 갚는 자들의 딸을 빼앗아 첩으로 삼고 임금님께서는 상소를 읽으시다가 책상을 탁 치셨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놈들 당장 엄벌에 처하라. 두 놈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흑산도보다 더 멀고 험한 무인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섬도 아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바위섬이었지요. 물조차 귀에서 빗물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놈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갯벌에서 조개를 캐야 밥을 먹을 수 있다네요. 손이 부르텄어. 최 부자는 갈라진 손을 보며 신음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기름진 음식 대신 조개와 해초를 먹어야 했지요. 아이고 허리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김사또도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마루에 앉아 백성들을 호령하던 자가 이제는 갯벌에서 기어다니며 조개를 캐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사는 움막은 바람이 쌩쌩 불어대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밤이면 별빛이 그대로 보였지요. 이복의 최가 오늘도 조개가 겨우 10개뿐이야. 이걸로 어떻게 하루를 버티나. 에그, 내 팔자야. 한때는 흑산도를 주름 잡던 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오는 배가 혹시 덕심이네 상단배 아닌가. 김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연 저 멀리 커다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체는 개성상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맞아, 저 배야. 저 배에 젓갈이 가득 실려 있을 거야. 최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젓갈 찌꺼기라도 좀 얻어먹게 빌어나 보세. 두 사람은 갯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소. 제발 먹을 것 좀 주시오. 비굴하게 손을 비비는 두 사람의 모습.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판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곰보 영감이었지요. 오호, 이게 누구신가? 최 부자님과 김사또님 아니신가? 곰보 영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먹을 것 좀. 먹을 것. 허허,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곰보 영감, 내 얼굴 보면 재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곰보 영감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잘못 생각했다고? 크크큰.
그래, 그럼 옛날에 덕심이 유모가 너희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기억하나? 최 부자와 김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개밥 그릇 앞에 무릎 꿇게 했지.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더냐? 곰보 영감은 배에서 낡은 밥그릇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철퍼덕. 저기 떠다니는 밥그릇에 물 한 모금이라도 들어있을 거야. 가서 주워 먹게나. 영감님, 제발 가기 싫으면 말고. 우리 배는 바쁘니까. 배는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최 부자와 김 사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밥그릇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두 사람은 밥그릇 하나를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한때는 한섬을 주름잡던 자들이 이제는 빈 밥그릇 하나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지쳐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복의 최가,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어. 그러게 말일세. 덕심이 그 계집을 그렇게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어야 했어. 우리가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나.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양에서는 덕심이가 우리우리한 저택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차가운 바위섬에서 내일도 모레도 조개나 캐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지요. 하늘은 보고 있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 부자와 김 사또는 그렇게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연어 아가씨는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 암행어사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한양홍 대감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신부가 입장하십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연화는 그야말로 선녀 같았습니다. 10년 전 누더기를 걸치고 떨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니요. 신랑인 암행어사, 아니 이제는 한성부 판윤이 된 그 양반은 연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부터 시작해서 한양의 양반들, 그리고 개성상단의 직원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를 해주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만수무강하십시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연화는 통통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덕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기씨가 낳은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품에 안고 곰보 영감님 이제는 상단 도방 어르신이 되셨지요과 마루에 앉아 곶감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구, 우리 도련님. 할미 봐라. 응. 덕심이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뽀뽀를 해댔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덕심이의 뺨을 톡톡 쳤지요. 허허, 행수님. 아이가 참 영특하게 생겼습니다. 곰보 영감도 곁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가씨 아들인데 당연하지요. 마루 끝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정원에는 연못이 있고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지요. 할미,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 배고프시구나. 이리 오너라. 덕심이는 아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할미가 직접 만든 젓갈이다. 맛있지? 네, 맛있어요. 아이가 밥을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보며 덕심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기씨,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연화 아가씨가 따뜻한 손을 잡자 덕심이가 껄껄 웃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기씨가 잘 살면 그게 내 복이지요. 그렇고 말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그만하세요, 아가씨.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 덕심이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삽시다. 우리 도련님도 잘 자라고 있고 아가씨도 좋은 분 만나 행복하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연화는 덕심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마당에서 놀던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미, 어미, 같이 놀아요. 그래, 그래. 우리 도련님,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인 판윤 어른, 연화 손자 덕심이, 그리고 곰보 영감까지. 자, 모두들 잔을 들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인 날이니 건배를 합시다. 건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며 길고 길었던 고생길은 찬란한 꽃길이 되어 끝이 납니다. 한양의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이 행복한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덕심이는 마루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기씨,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덕심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개밥 그릇 앞에서 무릎 꿇는 악몽도 아기씨를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렇게 덕심이와 연화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참 의리 있는 유모로구나. 저런 사람이 진정한 충신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돕는구나.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답니다.